여러분들 오늘 오시면 저 알겠지만은 오늘 오시면 보면 그 영계성원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가 내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거기서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게 1946년 태어나가지고 해방 전에 태어나고 해방 전후해서 6.25 사변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가난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이제 그 한 맺힌 한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 어릴 때. 그러고 이제 어릴 때의 꿈은 이제 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내 목표와 꿈은 인류 고등학교를 가는 게 내 목표와 꿈이었습니다. 그 목표와 꿈이라는 거는 그 이제 그때 시대하고 그 연령대에 다 다른데 그래 목표와 꿈이 있다고 해서 야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야망이 있음으로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지만 야망 자체가 없으면은 야망이 있으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야망이 없으면 아예 실패와 성공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꿈과 목표와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릴 때 내 목표는 인류 고등학교 가는 게 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 자랑 같지만은 경북 사대부고에 내가 고등학교를 목표 달성을 했는데 그다음 대학 진학은 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류대학을 못 갔으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또 그 주길에 보면은 이제 내 어릴 때 이 가난에서 벗어보자는 한 때문에 아마 사업을 하게 된 동기도 그런 데서 그런 야망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하면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40대, 50대는 주로 60대까지는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가 설명했듯이 주로 이제 돈을 좀 벌어 가지고 그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결혼도 시켜가지고 또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또 그런 조금 목표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라이온스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향후회 회장도 하고 또 그 뒤에 영천 상호회소 회장도 하고 이런 아까 이야기한 행복재단 이상 이런 걸 하는 거는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목표와 꿈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이 궁지에 몰리면요. 아주 궁지에 몰리면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1993년도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부터 그건 한 30년 전쯤 되죠.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기저귀 쪽에 비통기 필름이라 가지고 기저귀 쪽에 유황 킴블리하고 이런 데 우리가 납품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 이 대기업인 이 상장회사인 모 회사에서 일본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통생 필름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하고 있는 유황 킴블리나 이런 국내 기저귀 생리대에 처음 나왔을 때 그걸 공급하던 그 아이템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하게끔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상장 회사가 일본 기계 가져와 일본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그게 그 당시 돈으로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제품을 만드니까 우리 거래소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 2, 3년 내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종류를 안 쓰고 통생 필름을 쓰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회사가 이거는 외형이 줄고 늘고가 아니고 이제 회사가 존폐가 달려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일본 가서 이제 우리 그 당시 거래선 가서 기계를 이제 맞추는 채하고 도대체 그게 어떤 기계냐 이래가지고 살펴보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한 5천만 원 주고 이제 일본 도면을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우리 모 회사 상장 회사가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일본 기술을 가지고 했는 그 규모로 국산화 하는데 1년 6개월 걸려가지고 경북대학 교수라고 해가지고 내가 초비상을 걸어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거기에 200억 투자하는 걸 나는 20억 투자가 해결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궁지에 몰리면은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와 꿈이 있으면은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바로 불가능은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건데, 그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 하는 그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 사람인데 그 인근의 유럽 전 국가를 가는 곳마다 전승해가지고 전승을 해가지고 유럽을 통일했다고요. 유럽을.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을 또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는 역할 중에 아까 어릴 때는 인류 고등학교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 뒤로는 이제 그런 목표를 쭉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내가 이제 평생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이제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 또 한 분은 바로 여기에 서원을 지난 한송계 선생, 제 할아버지입니다. 이 두 분을 내가 본받고 싶었던 인물인데 마음의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왜 그런 분을 내가 본받고 싶었느냐 하면은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릴 때 가난해서 했는데 우선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본받고 싶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목표와 꿈이 내가 볼 때는 아까 나폴레옹도 이야기했고 쭉 했지만은 가장 목표와 꿈이 확실했던 분이 아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우리 철학이 확실했던 분이 바로 송계 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국 근대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그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정치적으로 그분이 뭐 삼성 개헌하고 유신헌법 만드는 이런 거는 또 집단 나쁜 건 나쁘지만은 그거를 떠나서 확고한 이 철학이 있었다,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5.16 혁명이 일으킨 게 1961년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중학교 다녔는데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는 그 당시에 내 눈으로 역력히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배경에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못 살았느냐 하면은 필리핀이나 북한보다도 오히려 못 살았어요. 그 국민 소득이 80불밖에 안 될 때 그 당시에 내가 중학교 다니는데 우리 요새 내 등산을 자주 하는데 등산 가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오늘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 하루 5.16 혁명이 일어나고 5.16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당 정권 때 그게 1960년도 이야기입니다. 1960년도에 내가 대구 나가서 이제 중학교 한다고 자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우리가 못 살았느냐 하면요. 내가 신암국락교 졸업했는 신천동 거기서 자취하면서 이제 학교 걸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침에 자기 집에 자기 엄마가 뭘 했냐면은 어머니가 이 강내 장사를 했다고. 강내 장사를 했는데 하루 종일 강내 장사를 팔아가지고 아침에 죽밖에 못 먹는 거예요. 죽밖에 못 먹는데 그 죽을 도시락 사올 수 없으니까 도시락을 못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수돗물을 마시고, 우리는 굶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라면 이런 거,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이해를, 남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무슨 말인지 그 라면 같은 이런 거 있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밥밖에 살 이거만 할 때인데, 그렇게 못 살 때 이 5.16 혁명이 그 이듬해 일어났는데,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4.19가 이제 학생들의 힘에 해가지고 이 정권을 잡으니까 힘을 못 해가지고 맥을 못 줄 때 그 당시에 일어난 게 5.16 혁명인데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혁명 공약 내세우면서 이제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계획, 2차 경제개발, 3차 이렇게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이분의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와 꿈은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조국 근대화를 하려 그러면 계획을 세야 됩니다. 내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우리는 요거 좀 넘가 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목표가 있으면 계획을 세야 돼. 계획을 세우는데 1차 경제개발 계획,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천해야 되니까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천하려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 가가지고, 독일 가서 돈을 버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했는데 가난한 것만큼 서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기업을 해도 요즘요, 기업이 잘 되면 은행 지점장에 와 돈 빌려가라고 막 와가 찾아오는데 기업이 조금 안 되면요, 싹 안면 몰수해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회가 냉혹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경제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독일 가가지고 독일 그 광부하고 그 간호사를 담보로 해가 독일 가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가지고 일본 돈을 빌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그 당시에 1965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한미 행정협정을 했는데 한미 국교 정상화를 할 때 나도 그 당시에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학생 때. 나도 데모를 했고 또 이제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그거는 데모하는 게 잘못이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일 국교 정상회가 왜 그랬느냐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만들고 포항 제철 만들고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거를 이걸 자동차 이거 산업 이런 걸 한꺼번에 일으킬 수 있는 경제개발 계획을 한 일으켰는데 그게 자구금이 됐는 게 한일 국교 정상화가 1965년도 했는데 196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수출 금액이 1억 불 달성했는데 1964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수출 금액이 1억 불 달성했다고 국가가 떠들썩할 정도로 기념을 했어요. 1964년도에 그 1억 불이 어떻게 1억 불 수출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거는 이거만 이야기해도 굉장히 긴데 간단한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 1억 불을 어떻게 해서 1억 불 수출했냐면은 이 가발 팔고 그 다음에 그 뜨개질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해가 1억 불 수출했는데 그 이듬해 1965년도에 일본하고 한일 국교 정상을 해가지고 왜 했느냐.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제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해가지고 일본한테 받은 돈이 5억 불인데 3억 불은 36년 우리 집에 있는 그 무상으로 배상금으로 3억 불 받고 2억 불은 빌린 거야. 빌려가지고 그래 5억 불 받는데 그 5억 불이 어느 정도 큰 돈이 상상이 됩니까? 그 전해 64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 금액이 1억 불밖에 안 될 때 그 이듬해에 일본하고 국교 정상을 해가 5억 불을 자금을 확보해. 그 돈을 가지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했는 이런 지도자입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지도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비교를 하면요. 지금 이 시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 시대의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못 사는 사람이요. 1,000만 원 모으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잘 사는 사람 1억 모으는 건 간단해요. 재벌이 1억 버는 건 간단한데 못 사는 사람 1,000만 원 모으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내가 봉급을 받고 먹고 살고 나는데 남는 걸 저축해야 되니까 이 시대에 경부고속도로 하나 놓는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는 거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100개 놓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아까 설명했듯이 목표와 꿈이 확실했다. 그래서 조국 근대화라는 이 목표와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왜 내가 이런 말씀드렸냐면요. 내가 우리 대학교 다닐 때요. 경제학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강의를 했느냐면요. 이 나라가 큰일 났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외국 돈을 막 빌리가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외국 돈 자꾸 빌리가 경제 일으키다가는 우리가 외국 경제 속국이 된다. 이렇게 강의를 했다.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 그게 안 그래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그다음에 이제 안목,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걸 갖춘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18년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했던 업적은 지금 댐 막고 뭐 산림 녹화 이거 이야기하면 수도 없습니다. 했는 업적이 전부 다 업적 자체가 뭐 통일벽 같은 시대가 이게 전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업적을 남긴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걸 내가 오늘 좀 강조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PR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목표와 꿈이 있으면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목표와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걸 내가 오늘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물 한 잔 가올래? 그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내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그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뿐만 아니고 또 한미 행정협정을 맺었어요.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옛날에 자유당 때 이제 그 해방 후에 미 군정화에 있을 때 미군들이 여기 있는 미군들이 치외법권을 냈어요. 그 외교관하고 그래서 미군들은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죽여도 그 처벌을 여기서 못 받고 미국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미군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미 행정협정을 맺은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래 이제 그 당시에 내가 한 그 강의 시간에 그 당시에 박종성 박사라고 이제 국제법 박사인데 그 법학 박사인데 강의 시간에 와가 들은 이야기를 내가 하자면은 그분이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막뇨 조직하고 개선 조직인데 막뇨 조직은 청와대 조직이고 개선 조직은 국무총리나 장관입니다. 그래서 막뇨 조직은 예를 들어가 강요가 청와대에 경제수석 비서관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쪽에 경제개혁 장관이 있고 이제 외교 담당 특별 비서관이 있는 것 같으면 외무부 장관이 있고 이래서 막뇨 조직하고 개선 조직이 항상 알력이 생기는데 그거를 조정하는 데는 박정희 대통령은 젊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한 분야의 전문 교수나 세계적인 권위자를 갖다가 고문을 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 경제 담당 수석 비서관하고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알력이 생기면은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경제 담당 수석 비서관이 이야기하기 전에 공부를 자기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의 최고 권위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 분야의 또 최고 권위자를 고문을 앉혀가지고 자문을 넣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박종성 박사가 이제 국제법 고문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왔는데 그분이 뭐 거짓말을 할 일은 없고 우리 보고 이제 그 자기가 국제법 고문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기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그 교수 이야기는 그대로 옮기자면은 청와대에 가면 양주나 이런 거 먹을 줄 알았는데 소주하고 오징어 구워놔놓고 소주 한 잔을 딱 구워놔더래요. 청와대에 가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독주를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서 소주를 딱 한 잔 하면서 이제 긴장을 한 거죠. 왜 국가 원수가 나를 불렀을 때는 이 소주 먹자고 부르지는 않았을 건데 뭘 때문에 불렀는지 이제 궁금했는데 그 당시에 뭐 때문에 불렀느냐 하면은 미국 가서 행정협정을 맺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에요. 존슨 대통령이 하는데 이렇게 회담을 하다가 이제 미국 존슨 대통령이 이제 양쪽 배석에 앉혀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존슨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보고 잠깐 그 산책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회담 중에 산책을 하면서 존슨 대통령이 뭘 제의했느냐면은 서독하고 미국하고 행정협정이 맺은 게 있는데 이걸 한국하고 우리 미국하고도 여기에 지원해가지고 행정협정을 맺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뒤에 바로 뒤에 따라왔는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이우락 비서실장인데 그 미스터리 어떠냐 하니까 이우락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라도 해야 안 됩니까? 무조건 이거는 지금 행정협정 안 하면 이거 완전 치외벽권 늘어가지고 미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사람 죽이면 말이야 우리가 재판권도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체제에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라도 해야 된다 이래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이 국제법 이 교수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존슨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맺은 행정협정 그거에 지원해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행정 맺기로 했는데 그게 내용이 몰라가지고 이제 물었는데 이 박종성 박사가 이제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인 거예요. 각하 독일제가 카메라도 좋고
자전거도 좋지만은 이 행정협정은 미군이 독일 점령하에 있을 때 맺었기 때문에 매우 독일이 불리하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가 천재입니다. 금방 알아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박 박사가 국가 원수가 약속한 거는 어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외무장관이나 이 대사가 있는 거는 사인을 해야 효력이 있지만은 그 국제법상 국가 원수가 이야기하는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알아듣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가 가서 그 범위 내에서 한치도 더 이상은 양보하지 말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맺은 게 한미행정협의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바쳐가지고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62세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내년 되면 71고인데 62세에 돌아갔었는데 그 측근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박정희 돌아가실 때 백발에 오직 18년 동안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바치다가 18년 동안 그 청탄에 쓰러진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드린 초점은 정치적으로 그분을 내가 뭐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조국 근대화라는 그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불가능을 납득하는 신화를 이루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요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강의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송계 선생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바로 할아버지지만 뭐 내가 송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요 밑에 서원 지났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정원 지났는데 그 내가 이제 아까 목표와 꿈이 이제 지금 목표와 꿈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한 50살쯤 됐을 때 내 목표의 꿈 중에 하나가 이 서원 건립하는 게 왜 여기 서원을 내가 건립하는 목표가 그 당시에 꿈과 목표를 적었느냐 하면은 저희 어른이 돌아갔을 때 내가 군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가난해서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 제자들분들이 살아 계실 때인데 돈이 없어서 이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이 아주 초라했어요. 바로 지금 지금 앞에 유업이 있는 그 자리에 서당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내가 자라났는데 그 서당이 아주 초라했는데 그거를 건물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한학자들은요 원래 돈이 없습니다. 특히 또 한문 배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거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꿈을 못 이룬 거예요. 그래 그거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게 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목표였어. 그래서 만든 게 지금 현재 인성교육관 이것도 내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실 여기 땅도 기부 체납하고 내가 돈 3억을 기부 체납해가 도비 시부해가지고 인성교육관을 그래서 여기 바로 뭐냐면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었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송계 선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자면 또 역시 송계 선생도 목표와 꿈이 확실한 선비예요. 그 목표가 뭐냐? 바로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당파와 학파를 초월한다는 이 목표가 확실한 선비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뭐냐면 당파 싸움 때문에 노론소론하고 다퉈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당 하는 일은 옳고 상대 당이 하는 일은 옳은 것도 나쁘다 해보고 자기 당 하는 일은 아닌 것도 맞다 해보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태인데 조선시대 내내 이제 당파 싸움에 휩쓸려 가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당파 싸움하고 또 학파 대립이 있었는데 바로 송계 할아버지께서는 송계 선생께서는 학파와 당파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다 보니까 그 교육 목표가 이 일본에 대한 그 부당함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평생 교육의 목표가 바르게 살고 어렵게 사는 그게 목표지 그 이외에 무슨 글자 좀 더 가르치고 뭐 글 잘 쓰고 책 쓰고 뭐 이걸 목표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말 마지막 선비로서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이 군이 영천, 화산 이 일대 그 당시에 지금 살아계시면 집에 어린 사람이 120살 쯤 되는데 그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는 한송계 선생 그러면은 군이 의성, 청통 이 영천 이 일대는 한송계 선생 그런 유명한 큰 선비였기 때문에 이 서원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도 뭐냐면은 바로 교육의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럼 그 예를 들면은 당파와 학파를 초월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송계 선생은 태어나신 데는 어디냐면은 신령현에서 태어났어요. 신령 가면 교전이라고 하는데 교동 있지, 교동. 우리 조합장님 오셨는데. 그 교동 그 이제 화성 일동이 교동이죠. 교동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교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신령국민학교가 막 들어설 그 무렵인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가 옛날에 신령은 이제 현입니다, 현. 그래서 요새 가면 신령 가면 별관, 화관 가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일제시대에 거기에 그 신령이 일본들의 관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저히 한문 교육을 할 수 없어가지고 가신 데가 저 멀리 보이는 화산, 지금 그 화산 유격장인데 그걸로 가셔가지고 한문을 가르쳤는데 거기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멀리서 이미 그 당시가 언제 올 갔냐면 1918년도에 올 가셨는데 1918년도에 올 가서 그 한문을 가르치려 그러니까 이제 워낙 큰 선비가 되니까 멀리 강원도에서까지도 안동, 의성 저 일대 강원도에서까지도 젊은이들이 글 배우러 막 수백 명이 화산벌에 몰리드니까 그 당시에 화성이 민가가 한 30% 정도 있었는데 이 일본 사람이 일본 경찰이 보니까 이게 무슨 또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거리니까 이거 뭐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3.1 운동이 1918년도에 거기 올라갔는데 1919년도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듬해 1920년도에 일본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교육을 못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겨울에 옛날에는 서당에 글을 배우는 게 겨울에 주로 배웁니다. 겨울에 배우는데 여름에는 농사 짓고 겨울에 배우는데 그 제자들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면 요즘 말하면 초중고 대학생들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못하도록 일본 경찰들이 탄압을 해가지고 일개 소대가 와가지고 쑥밭을 만들어가지고 한송계 선생을 구속하려고 하니까 구속하려고 그랬는데 구속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군이 의성 쪽에 이 워낙 큰 선비를 잘못 건드리다가는 인심이 더 나빠지니까 구속은 안 하고 공부를 더 이상 거기서 가르치지 못하고 거기서 1921년도에 내려오셔가지고 저쪽에 저기 운에 범실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범실이 무슨 면이죠 요새? 군의군 거기에 산성면이죠. 군의군 산성면이 그 옛날 이름 범실. 나는 그 옛날 그 동네가 범실 가는 동네인데 그걸로 가신 거예요. 그걸로 가 그 10년 계시다가 다시 영천 임고에 가면 그 임고에 운에 가는 동네가 임고인데 임고에 가서 한 10년 계시다가 마지막 해방되기 직전에 여기 연정에 오셔가지고 여기 연정에가 우리 선산이 있고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그 쭉 이래 돌아다니면서 이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적이 많이 남았고 일제 탄압을 받은 것이 어디냐면 화산 거기에 화산 지금 유격장이 있는데 화산벌 거기가 가장 그 흔적이 많이 남아가지고 화산 동네 이름이 옥정동입니다. 그래서 그 옥정동을 재현해가 만든 공원이 이게 옥정원입니다. 물론 그 동네가 무슨 뭐 소나무가 저리 있었는 건 아니지만은 소나무는 내가 상징적으로 심은 거고 이 공원 이름이 옥정원이라고 했는데 옥정공원인데 옥정원 그거를 바로 화산서 3년 계실 때 그 흔적을 되살려가지고 저기 보면 세심이라는 글자도 새겨놓고 뭐 옥정영원하고 새겨놨는데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계 선생은 교육 목표와 꿈이 확실하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그걸 내가 오늘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그분의 무슨 유신헌법이나 이런 나쁜 걸 이런 걸 내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나쁜 것도 있었지만은 그분의 철학이 조국 근대화라는 철학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확고한 철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강의 기적을 실천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걸 내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러면은 현재 70대 중반을 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표와 꿈이 없느냐 하면 역시 저도 이제 앞에는 목표와 꿈이 소년 시절에는 뭐 인류고등학교를 가겠다는 목표와 꿈, 그 다음 쭉 이야기했는데 또 이런 요 서원도 목표와 꿈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목표와 꿈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그 마지막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이게 내 목표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이 뭐 기업 가치를 극대화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나는 이제 뭐 우리 남매 뭐 시집 장계 보내가 저거 잘 사는데 뭐 더 이상 뭐 돈 물려줄 일도 없고 오직 내가 남은 마지막 인생은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이 기업을 가치를 더 높여가지고 내가 없더라도 누가 경영을 하더라도 이 기업이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현재 내 목표와 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표와 꿈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 목표와 꿈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이 목표와 이제 꿈이 확실한데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5년 동안 이제 우리 회사를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뭐 상장을 해보든지 뭐 이런 목표를 정해놨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나이가 이 가만히 이 가짜짓 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체력을 좀 달려내겠다 싶어가 한 1년 반 전부터 나는 요즘 매일 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합니다. 등산. 그러니까 1년 반 전에는 보통 보면 이 CEO가 뭐 보면 이제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안 그러면은 그 이제 오후 되면은 주로 이제 뭐 좀 오전에 이제 결제하고 회의하고 뭐 사인 다 하고 결제하고 난 뒤에는 오후에는 주로 기원에 주로 갔는데 1년 지금 한 1년 조금 넘으셨는데 정확하게 1년 한 반쯤 됐는데 또 뭐 코로나도 오고 해서 이제 기원에도 안 가고 오직 이제 내가 이제 등산을 가는데 여기 오늘 등산 멤버요 한 5명이 왔어요. 매주 이제 토요일 되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을 가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뭐 등산을 안 가느냐 하면 평일에도 왜 등산을 가느냐 평일에도 이제 11시나 보통 1시쯤 되면 내가 결제가 끝납니다. 그 다음 기업에도 훨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사업할 때는요 전화기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주인집 전화 하나 갖고 새 들어가지고 새 들은 사람 새 집 공동으로 쓰고 이런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이 전화가 이 휴대폰 이 자체가 이 휴대폰이 이동 사무실입니다. 이놈을 들고 가면요 어디든지 연락이 되고 산에 가서도 내가 전화를 받고 지시를 하고 또 급하면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 사무실입니다. 굳이 사무실에 있다고 해가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놈을 들고 가면은 산에 가면은 내 건강도 회복되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한 3시간, 4시간 그러면 이제 하는데 일주일에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등산을 가볍게 시내 요래 걷고 한 5일 정도는 골프 아니면은 등산입니다. 5일 정도 가는데 토요일은 대충 3시간, 4시간 걷고 평일에는 보통 한 2시간, 3시간 걷고 한 시대가 올라가도 한 2시간 정도는 걷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생활 습관을 들여놨는데 내 생활이 습성이 바뀌어졌다. 왜냐하면은 목표와 꿈을 정해 놓으니까 내 생활 습관도 바뀌어요. 목표와 꿈이 뭐냐면 기업 가치 극대화인데 내 목표와 꿈이 등산이 목표가 아니고 산에 가는 목표와 꿈은 기업 가치 극대화인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첫째 내 생활 습관도 바뀌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극대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나이에 기업 가치를 올려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기업 가치는 뭐냐 하면은 기업이라는 거는 내 개인 사유물이 아니고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나는 물러나더라도 이 기업은 지금 우리 회사도 여기 30살 30대, 20대가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있는데 이 신입사원은 20년, 30년 근무할 수 있는 회사라야 그게 좋은 회사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기업은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물러나더라도 이 기업이 오래오래 가도록 하려면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3년, 내도 5년 후에는 가치를 높이면은 상장도 될 수 있고 또 펀드에서 팔 수도 있고 이걸 내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한 1년 됐는데 앞으로 2022년, 23년, 24년 앞으로 3년 내지 늦어도 5년 내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요 목표가 내가 확실히 정해놓고 일을 한다.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뭐 두서없는 강의지만은 또 이야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고 마지막 이제 내가 슬로건도 우리 회사에 오늘 이 기업 가치 극대화하는 이게 아니 이제 꿈과 목표와 꿈이 있으면은 불가능은 없다 하는 이게 우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맞죠?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 슬로건이에요. 여기 별도로 우리 회사 슬로건을 여기 와가 때 옮겨다 이제 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개인 슬로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는 그걸 잠깐 뻔딱지는 한다면은 내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나이가 젊으면 뭐 이런 말을 쓸 필요 없는데 남은 인생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여기 내 이제 개인 슬로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